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2차 소환 조사 후 약 17시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관세 협상 마감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는 8월부터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적정 변별력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돼지띠에 고3에 재수생까지 늘면서 입시 경쟁 치열할 거란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차 소환 조사 이후 17시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2차 소환을 마친 뒤 약 17시간 만입니다.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올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이를 저지하고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봤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관됩니다. 결국 폐기되기는 했지만 특검은 이 과정이 증거인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알린 점,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면서 총기 휴대를 지시한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호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후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며 경호처에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알리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미국이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8월부터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상호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했죠. 미국이 합의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s going to be sending letters to some of our trading partners saying that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한을 이달 8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후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대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막판 압박술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If you want to speed things up, have at it. If you want to go back to the old rate, that's your choice. The playbook is to apply maximum pressur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각국에 서한을 보내 상호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합니다. 관세 협상을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들이 협의되어 왔습니다.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도록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을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볼턴은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 잘 모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할 일이 많을 거라며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트럼프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U.S. government at this point really has a good sense of what President Lee's position is on that.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to learn that as soon as possible. 미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론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for the U.S. to reduce forces on the peninsula at this point. So I hope they're not considering that.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 threat from China in the East China Sea or the South China Sea really is a threat to all the free countries in the region.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든 이유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We've got a common problem dealing with China, which is the real bad actor in international trade. But you can't do that if you're having a trade war with all of your best friends simultaneously. So 트럼프에게 경질된 뒤 사이가 멀어진 볼턴은 트럼프가 결정한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됐다면서도 후속 공격이 필요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빙그레 이글스 이후 한화라는 이름으론 첫 기록입니다.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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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2회 초 최은성이 문을 연 한화의 홈런이 7회부터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라토에 이어 노시환의 홈런이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렸고 9회 이원석의 솔로 홈런까지 더해지며 10득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잘 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잘 던졌습니다. 선발 투수 와이스는 6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내면서 시즌 10승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프로 커리어 사상 처음 세운 기록입니다. Lee Jae-won sent a group text to the team last night, basically saying I have a chance for my 10th win today. And I didn't know about that until after I was done pitching. My translator and Lee Jae-won told me that.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남은 3경기와 관계없이 한화의 전반기 1위가 확정됐습니다. 1992년 잉그레 이글스 이후 33년 만인데 이름을 바꾼 후로는 처음입니다. 올해 한화 그야말로 최강 한화를 증명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너무 덥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선 새들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도로에서 참새가 헐떡이고 있습니다. 사람 손에 순순히 잡히고요. 물을 먹이니까 그제서야 몸을 움직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선 이처럼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새들 영상이 한가득입니다. 너무 더워서 비둘기가 쓰러졌다. 이 게시물은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둘기가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붉은 배새매로 알려졌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은 최근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난 5일엔 최고 온도가 38도, 체감온도는 43도에 달했습니다. 피할 길 없는 더위에 사람도 동물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영상 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더한 영상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휘리릭 매끄럽게 자동차가 움직이더니 빈자리에 알맞게 주차됩니다. 그러다 아래에서 로봇 2대가 빠져나오고요. 또 다른 차를 들어 올립니다. 5배 속도로 빨리 감기 하고 인공지능 그래픽을 접목하긴 했지만 실제로 2년 전 현대차 그룹이 공개했던 무인 주차 로봇입니다. 지난해 공개한 이 짧은 영상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주차 로봇 110mm의 얇은 두께에다 최대 2.2톤의 차량까지 자동으로 주차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사람이 직접 주차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전후, 좌우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선 일부 공유 차량에 한정해 실제 기술을 체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빠르고 매끄럽게 주차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어느 자동차든 주차를 로봇에 척 맡겨두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남은 2곳 장관을 인선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히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 19개 중 장관 인선이 남은 곳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교수, 국토부 관료 출신의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문체부 장관은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처럼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온 배우 김희성 이원종 씨, 그리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장고 중인 이 대통령이 이번 주엔 내각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일정도 하나둘씩 잡히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6일엔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일 먼저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8년 제목부터 결론까지 동일한 논문 2편을 각각 다른 학회자에 실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연구윤리 파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민주당은 부당한 공세는 막아내며 빠른 인사청문 과정 마무리로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 날짜가 11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황금돼지띠인 고3 수험생에 늘어난 N수생까지 최근 들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수능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목요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문항 중 절반은 EBS 교재와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했고 영어, 수학은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5명 중 1명이 1등급을 받은 만큼 본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응시생이 역대급으로 많을 전망입니다.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이 되면서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2만 8천 명 늘었고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도 1,100명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 모의평가에는 50만 3천 명이 응시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사회탐구 응시생이 급증한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사탐의 부담을 느낀 이과생이 사탐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 러닝 현상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입시에서는 탐구 영역이 대단히 중요한. 전문가들은 또 올해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줄면서 상위권 이공계의 합격선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PC나 휴대전화에서 응시원서 사진을 등록하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가 100만 곳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금리에 침체된 경제, 코로나 때부터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30년 만에 역대급 폐업, 박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점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 안내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점주가 없다 보니 공실만 쌓이면서 주변 상권도 함께 침체됐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00여 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폐업자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코로나 시기 누적됐던 부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소매업자의 타격이 컸습니다. 11월 초반에 겨울 옷이 나가는데 건너뛰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날씨는 더운 탓도 있었지만 그게 이유가 안 되거든요. 2년, 3년 계단식으로 늘었는데 작년에 다 틀린 거예요. 실제 전체 폐업자 10명 중 3명이 소매업자였고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50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심각한 내수 부진 탓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점차 늘어난 추세입니다. 카드 대금 악취가 돼가지고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고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13만여 명의 채무 탕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의 이름은 아메리카당.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과 거대 양당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입니다. 머스크는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머스크는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린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한통속이라며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고 대선 직후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는 등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와 대규모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두 사람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추방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은 격해졌고 해당 법안이 발효되자 결국 머스크도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노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의 신당은 양당제 선호 구조를 비롯해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며 여러 측면에서 제3당이 성공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5도, 대구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특히 중국을 향하는 4호 태풍 다나스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폭염이 한층 심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